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6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원자력에 대한 이슈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동향은 지금 국내 증시는 코스피 2.2%까지 떨어지면서 3,999포인트, 4,000 아래로 지수가 눌러졌습니다. 코스닥도 2.4%가 내려갔고요.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0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4,000억을 매도하면서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이 4,200선을 넘지 못하고 최근 반등세를 한 번에 또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번 정도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국 증시가 이 버블, 특히 AI와 관련이 높은 그런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가총액이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지켜봐야 되고요. 버블로 시작된 하락이기 때문에 버블 이슈가 또 무마되었을 때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수, 목, 금 이후에 다음 주 시장이면 거의 올해 시장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 2025년을 마무리를 하고 2026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합쳐서 2조 가까이를 이탈했고요. 그동안 또 연일 매수를 해주던 수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20일 동안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 번 5조 가까이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매수하던 부분을 그대로 뱉어낸 모습이고요. 60일 기준으로는 지금 10조 가까이의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을 꽤 많이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요.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반대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되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금방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융 투자는 매수를 했지만 다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투자도 사실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금방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4%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적어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또 AI에 대한 버블 이슈에는 이기지 못했고요. 그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21선을 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왔는데 한 번에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버블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이 시장에 대한 이 코스닥이 상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움직임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당연히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0.6%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부합, 그 다음에 니케이는 1.5% 하락, 상해종합도 1%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상승을 했고요. 1474원. 그래서 최근 이 환율은 계속 동일한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이제 높은 구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지금 이 환율이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한번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 말고도 위화나 그 다음에 이 엔화, 유로화 모두 다 최근에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보다 이제 특정한 원달러 환율보다 이 전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1조씩 매도를 하고 자금을 빼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이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블 이슈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18일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도 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17일 이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이 또 이제 버블에 대한 이슈를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킬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왜 부각을 시키느냐? 결국에는 일본의 이 엔캐리에 대한 투자금 회수, 그죠? 회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회수 과정에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면 최근에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충분히 이 투자에 대한 회수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고요. 아마 금리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미 올리기 전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 하락도 어느 정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반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입장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잘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선물은 차분하게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 한 0.1% 정도 하락 중이고 큰 변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금리는 이제 4.17%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4.1% 중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움직임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채권 금리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그런 계속된 채권 발행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추경을 통과를 시켰는데 174조 원까지 지금 추경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추경안에는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뒤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했을 때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다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계속 추경안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역대 최고로 이제 돈을 풀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금리는 계속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블 이슈에 따라서 계속 이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저렇게 투자에 대한 회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종목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했고요. 77,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중이고요. 오늘도 이제 6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오늘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그 소식 하나 보고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5.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수원과 EPC 이 주간 후속 협력 계약을 했고요. 유럽 원전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 수주를 하게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자, 두코반이 이제 2기 정도의 수주였는데 5.6조까지 지금 수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규모죠.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 중에 거의 이 4분의 1 정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장기적인 그런 대형 원전 사업이 있어서 꾸준한 이제 수주 잔고가 발생할 거다라는 신호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요. 향후 이제 국내 원전 수주를 우리가 K 원전으로 수주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2개 정도 수주를 하면 5.6조까지 수주가 가능하더라. 그럼 이제 AP1000 기준으로 지금 이제 AP1000이 아니죠. APR1400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UAE 원전, 그리고 혹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원전까지 수주를 했을 때 한 4기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만 이 4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주가 22조, 23조까지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 4기만 수주를 해도 이 정도인데 지금 이 10기까지 수주를 하면 뭐 56조까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 SMR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면 사실 오늘 뭐 8만원 돌파하고도 남았을 텐데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합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지금은 투자 경고에 있어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사실 10만원까지 올라가도 투자 경고가 투자 위험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최고점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치고 나갔더라도 결국에는 그 10만원 이 18일 종가 대비해서 19일 종가가 떨어져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7일, 18일, 19일 이제 3일 정도 남았고요. 투자 경고 종목 이 정도 추세라면 무난하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이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19일에 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19일에 판단해서 해제가 되고 그러면 22일에 이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그 투자 주의는 1일 동안 지정이 됩니다. 근데 그 투자 주의 때도 이제 주가가 최근 15일 동안에 이 가장 높은 구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일에는 또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15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구간이 되면 안 돼야지 23일에 풀리게 됩니다.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이 투자 주의까지 풀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주가가 또 어떤 호재로 인해서 빵 뜬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 변수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변화는 없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 매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투신, 금융 투자. 일단 사모펀드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는데요. 확실히 이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상승에 대한 단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끝나면 다시금 이슈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제 체코 원전까지 계약을 따내면서 이제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지만 큰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4.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도 이제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6%까지 말아 올렸는데 오늘도 추가로 떨어지면서 이틀 동안 한 11% 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반등했던 부분을 또 이제 떨어뜨리면서 현대건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현대건설도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 원전 파트너사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미국 원전 파트너사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단기 이슈이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 문제가 있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국한된 사안으로 현대건설의 시공 역량이나 기술 경쟁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이슈가 부각된 것은 페르미가 추진 중인 복합에너지 AI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 이제 짓는 11기가와트짜리 이제 5천억 달러로 사업비가 추산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핵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 생산에 대해서 그런 이 비용 회수에 있어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AI 버블과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이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도 이제 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심이 축소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저 임차인이 해지를 했지만 결국엔 다른 이제 투자자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를 빠르게 이제 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도 이후에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가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20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바짝 올라가다가 또 금방 이렇게 쭉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오히려 체코 두코바니에 대한 원전 수주 소식 이후로 주가가 더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이 바닥 라인을 이제 형성하고 고점 부근을 형성하고 계속 비슷한 구간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단기 이제 이 이슈를 이겨내고 버블 이슈가 끝나면 이 한전기술도 다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슈를 받아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SNT에너지도 마찬가지 4150원 2.9% 하락을 했고요.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갭을 지금 메우지 못했고요. 아직도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18,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거의 매도 없었습니다. BHI도 3.6%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9%, 오늘도 3.6% 떨어지면서 하루 이제 바짝 올라갔던 부분을 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꾸준히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BHI는 고점을 한번 거래량을 치르면서 뚫어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이 에너지 플랜트 계속 이제 수주 잔고 늘리면서 향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5만 주까지 매도를 했고요. 이틀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성원밴드는 1.7%까지 하락이 되었고요. 26,350원. 그래서 이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크게 변화 없는 상황이고 16만 주 정도 거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25,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태웅이고요. 태웅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28,300원. 일단은 태웅도 계속 이제 상승을 추세를 돌리는 상황에서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근데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1일간의 투자주의 종목은 내일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주의 종목 이슈도 있었고 오늘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도 좋지 않아서 같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용도 BHI처럼 꾸준히 이렇게 밀어올리고 떨어뜨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약하게 매도를 했고 투신 투자자가 77,000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계속 이 움직임 지속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진도 이제 투자주의가 풀렸고요. 6%까지 오늘 근데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며칠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점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때가 되면 거래량 실으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우진은 가볍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성파워텍은 6.7%까지 하락했고요. 네, 지금 이 보성파워텍은 60일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고요. 지금 이제 밴드를 그리는 상황에서 60일선 이탈한 것은 조금 이제 좋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박스를 그리고 있다. 이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보성파워텍도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진행되고 있고 적절한 시간에 이 이슈를 받을 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1개월이면 되고요. 내려가는 데는 1년,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우리기술도 양매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봤고요. 그럼 이제 이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좀 끝나야 될 텐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시작된 계기가 이 어느 실적에 대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실적 시즌이 나왔을 때 투자 회수가 느릴 수 있겠구나, 실제보다 실적이 좋지 않구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버블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서서히 이 버블에 대한 이슈도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다시 버블이 이제 사그라들고 이제는 실질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AI 왕좌 지키기를 나선 미국 1000명의 기술 인력단을 만든다.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과 애플, MS 등과 협력해서 이제 국가적인 이 인력을 키우겠다라고 미국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쫓기는 인공지능 기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래서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정부 인력 지원 계획을 공개를 했고 AI 인프라와 기타 기술 프로젝트를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미 기술 인력단 이니셔티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US 테크포스죠. 그래서 이 인력단은 약 1000명의 엔지니어와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기술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명에 대한 엔지니어는 상당히 이제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임금은 이제 2억 2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그리고 2년 정부 계약이 끝나면 프로젝트 참여한 민간 기업들에게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국가 주도로 이 AI에 대한 인력을 키우고 전력 인프라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AI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단순히 어떤 뭐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투자자가 AI에 대한 투자 회수가 회의적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지만 실질적인 정부에 대한 투자와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나오는 한은 AI에 대한 버블이 단기간에 터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오히려 AI에 대한 활성화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러한 이제 하락에 대한 이 이슈가 이제는 AI에 대한 또 더 많은 투자로 연결이 되면서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활성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뉴욕주도 이제 원자력 인력 개발에 4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그래서 뉴욕주도 이 북부 선진 원자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는 인프라 투자 말고 인력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요. 뉴욕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검토를 하는 만큼 상당히 지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 계속해서 자국 내 원전 말고도 이 아시아 쪽에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는데요. 린투엄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가장 진보된 기술을 적용해서 베트남 린투엄 원전 1원전을 짓겠다라는 제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로사톰이 상당히 또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아시아 쪽에,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또 린투엄 원전 이 입지가 또 좁아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 또 뭔가 이제 빅딜, 산업 협력에 대한 빅딜을 또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에게 아시아 시장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도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정부 독점 파기를 하겠다. 민간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도 시장은 지금 이제 이 민간 기업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뭐 프랑스 EDF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47년까지 인도에 대한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만큼 무탄소 에너지,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목표를 지금 담았습니다. 100기가와트면 AP1000이 이제 100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인도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인도는 2047년까지 100기가와트면 꽤 이제 많이 늘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 인도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가 인도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해서 AP1000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는 그런 상황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이제 파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짓수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그런 인식,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투표를 해봤을 때, 투표라기보다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에 대한 75% 정도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도입, 그리고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했고요. 요금은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AI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이제 재생에너지는 사실 경제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값싼 패널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값싼 패널을 수입해서 경제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외면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이 에너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배척을 하고
계속해서 재생에너지에 올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이제 이 해외에 대한 그런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우리나라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쫓아서 계속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EU의 친환경 정책이 결국엔 유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이 정책을 무리하게 펼쳤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벽을 맞았죠. 왜냐하면 산업 경쟁력 입장에서 무리하게 무탄소를 추진했던 그 결과가 이제는 이런 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렸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쪽으로 제조업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첨단 기술조차도 미국에서도 관세를 해서 이제 계속 그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이제는 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 내연차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폐기를 해버리면서 이제는 유턴을 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기 충전소 필요하고 그게 다 돈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기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꼭 저렇게 숫자만 비교해서 절대치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게 맞냐? 우리는 지금 이 5년 전에 유럽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유럽은 향후 5년 뒤에 경제성을 바라보고 원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이제 늘려오던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리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영향을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겠다라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것을 가격을 줄이겠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결국에는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 말로만 하는 목표 제시가 과연 와닿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금만 봐서도 가격이 싸지 않는데 그것을 앞으로 싸게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 하나로 과연 가능한 건가?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보급이 불가능해지니 육상풍력으로 눈을 갑자기 돌리고 육상풍력도 뭔가 이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갑자기 이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버리고 그 태양광에 대한 우리의 국산 패널을 썼을 때 가격이 맞지 않으니 이제는 싼 수입산 패널을 쓰게 될 거고 그것을 미국과 유럽에서 쓰지 않는 안보를 이유로 쓰지 않는 패널을 수입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놔두고 계속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고요.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 AI,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 패권 싸움, 그리고 기술적인 이 경쟁력,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하나 치우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 지어 봤을 때 에너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자력 발전이 최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험성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SMR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형 원전은 확실히 향후 이제 안정적인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고 타 국가들이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오래된 원전이 많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건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 관련 기업들은 내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2월 23일에 투자주의가 풀리는지, 일단 먼저 19일에 경고가 풀리는지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다. 현대건설은 페르미에너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차곡차곡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시금 미국이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고 인력 개발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마누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이제 내년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수년간 AI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입니다.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인내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